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했고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예고글까지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 최원종의 경우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지만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런 네.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시민에 대한 무차별 테러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해외에서도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네. 되게 고립된 위험한 개인으로 이제 분석하는 시각이 있고, 이제는 우리도 위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미국에서 보고서에서도 일부는 정신질환과 관련성이 보고되기도 했는데, 저희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다가 이제 피해망상이 관련됐다는 경찰의 입장을 보고는 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입장에서 대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인한 연결이 이제 약화되고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졌는데 어딘가에서는 이제 고립되고 절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 아닌가. 일본에서도 이게 한 2000년대 중반에 자살률이 피크이고 곧이어서 이런 아키하바라 사건이나 비슷한 70여 건의 그런 테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그 이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아주 이제 그 구조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말고 최근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더 더해진 게 있을까요 혹시? 이번에 특히 이제 피의자나 20, 30대가 많고, 네. 이제, 예고기를 울린 청소년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청소년, 청년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이건 세계적이지만 피해가 제일 컸습니다. 잠깐만요. 코로나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게 그 코로나와 연결이 되면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코로나로 인한 첫 번째 이제 파도는 코로나 자체 사망이고, 네. 두 번째가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사망, 네. 세 번째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저하로 인한 사망인데, 네. 네 번째가 코로나는 지났는데, 네. 그동안 축적된 문제가 정신건강, 자살, 소진, 경제적 어려움이 이게 폭발하는 걸 경고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 진단은 코로나로 네. 인해서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이 돼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어떤 대학생의 자살 사망 이후 애도를 도우러 갔다가 네. 주변의 학생들을 만나다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친구를 1년간 만난 학생을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로요? 그 그런 정도예요? 고립된 네. 학생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 고립 상태라는 게 젊은 세대에서 더 심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더 자원이 없고 음.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일을 가지거나 대처할 자원이 있는 사람보다 네. 이런 재난이 왔을 때는 네. 새로 시작해야 되거나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젊은 층이 더 타격을 받고 더 고립되고 어디선가 이제 분노나 또는 절망을 네. 이제 감추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예고글 올린 사례 네.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일부는 이제 119에 장난 전화하듯이 예. 개인적 일탈 수준인 것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가해자들도 이제 온라인에 일구하는 것들은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됐기 때문에 네. 젊은 세대가 많고요.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젊은 세대일수록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고립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네. 깊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에 대가족 사이면은 제가 어저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삼촌한테
고민을 얘기해서 참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굉장히 참신하다.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힘이 그만큼 약화되고 아하. 가족 안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고립된 청소년, 청년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이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가 충분히 좀 전달이 된 것 같고 각을 네. 약간 돌려서 정신질환 예. 병력과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번에도 이제 피해망상이 예. 작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이제 진주방화 사건 때도 예. 안인득 같은 경우가 이제 이웃이 나를 괴롭힌다. 그렇죠. 이런 피해망상 때문에 이제 21명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상이 이웃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 관련이 없는 시민이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더 불안해 하시는데 저희도 뭐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충분한 신체 감정이 있어야 되고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또 성격적 요인도 관련될 수 있지만 이제 피해망상과의 관련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근데 교수님 여기서 개념 정립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조현병 네.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이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도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물론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범죄와 관련된 중증 정신질환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이제 사법정신의학, 법무부가 관리할 대상입니다. 예. 치료받을 정신질환이라고 여겨지진 않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게 치료받으면 예방될 수 있었던 질환조차도 이것을 좀 제대로 대처하기에는 공백이 많다.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쟁점으로 떠오른 게 사법 입원죄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그 어떤 정도로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입원을 시키도록 하는 이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사법 입원 얘기가 나오면 마치 그 정신질환 위험하니까 다 가둬야 된다. 이 접근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저희 정신과에 오는 대부분의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오십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또 간곡하게 얘기해서 함께 오시고요. 예. 근데 문제는 본인이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가족이 설득할 수 없거나 가족조차 없거나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자타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부터 개정돼서 시행되면서 인권을 위해서 이제 이번은 좀 더 까다롭게 한 것은 맞는 방향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의 가족의 입장이면은 어떤 도움을 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법 입원죄나 이건 이제 미국, 독일, 프랑스고요. 네. 뭐 정신건강 심판원 같이 이제 별도 기구로 호주, 영국 등에서는 하는데 일단 이웃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이 위험이 크다고 무슨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대로 개입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법위원회나 정신건강심판을 운영하는 나라는 이웃이나 가족이 신고를 하면 일단 국가가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증이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우려가 있으면은 훨씬 많이 처방하는 것은 외래치료 지원제도, 외래치료 명령제라고도 부르는데 치료를 꼭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 관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법원이 만약에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정신과 어떤 전문의 어떤 그 자문을 받아서 내리는 겁니까? 법원이 알아서 그냥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당연히 정신과 전문의는 뭐 정신건강심판원에서는 위원회 한 명이고요. 법원에도 이제 핵심적인 이제 판단 근거를 이야기하는 게 법으로 돼 있고요. 또 이 정신건강법정의 판사는 미국에서 로테이션을 안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뭐 이 제도가 논의가 되려면 인권과 치료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많은 하나만 더요. 근데 지금 현행 법률에 따르면 행정 입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네. 전문의 2명의 어떤 그러니까 그 자문을 받아서 입원을 시키는 이런 제도, 행정 입원 제도는 이미 있는데 네. 그거와는 별도로 사법 입원제가 다시 강구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현재 행정 입원이 자타의 위험이 큰 경우라고 해서 이제 대상이 좁혀져 있죠. 네. 지자체장의 권한이 맞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자식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이제 심한 조현병이라 이거 꼭 입원해야 된다. 네. 어머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죠, 애들한테는. 그래서 아동학대센터에도 신고하고 경찰 센터 다 신고하고 꼭 입원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대답은 그 경찰에서는 그 교수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런다. 이 어떤 폭력 행동 문제가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네. 보호의무자 입원시켜라. 이 예. 대답이거든요. 예. 지금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가족을 걱정하는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이 예. 이 앞에 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는 가족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이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짧아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네. 관련 미디어 보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오히려 그게 좀 너무 과해서 불안감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감염과 마찬가지로 자살, 폭력이 전염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이제 전염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언론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 이제 개인적으로도 SNS에 이런 영상들은 매우 좀 우리 사회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자체가 또 전염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